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또 이걸 하고 왔네. 자, 오늘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6시 반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루 만에 전체 과정을 다 훑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마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은 오늘이 가장 강도가 센 수업이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정신 처음서부터 바짝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군기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저 옥상에 집합시켜서 한판 하고 싶지만 그 정도는 안 되고, 자, 먼저 이게 한 60개 주제로 돼 있죠. 자, 60개 주제로 돼 있는데 이 60개를 모두 다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한 80점까지 가까이 되니까요. 60개 중에서 이 중에서 난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좀 버릴 필요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저도 공부를 여러 번 해봤지만 다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시고요. 한 50개 정도? 50개 정도만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50개 정도를 내가 숙지를 하고 있다면 24개 정도 맞추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그게 50개가 다 시험에 적중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매번 출제되는 주제가 이게 출제될 때도 있고 저게 출제될 때도 있으니까 준비는 내가 50개를 하지만 그 50개에서 출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반만 출제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50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반만.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개념이죠. 자, 이 부동산 개념은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비교적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근데 이게 부동산 개념이 이제 한 페이지 정도 가까이 돼 있지만 반 페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경기 해야 되죠. 근데 그 강약이 다른 거죠, 사실은.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법적 개념에 있죠. 여기서는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지죠. 이 중에서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할 때요, 정착물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이 전체 내용 중에 제일 체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일단 그걸 따져야 되죠.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정착물 중에서도 다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구별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립정착물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 이거 다 요 정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착물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건물이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죠. 그거 외에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임목이라는 녀석을 여기에 넣기도 하고요. 광의 부동산을 얘기할 때 협의의 부동산에 뭐를 포함시켜요? 준부동산을 포함시키죠. 자, 요 준부동산에 임목을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죠. 임목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토지와는 독립된 정착물로 출제가 됐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다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준부동산은 특징이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외에 다른 법이 있죠. 여기가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로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저쪽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속정착물은 독립정착물이 아닌 나머지 정착물은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 되는 거죠. 땅에 붙어 있으면 일단 뭐라는 얘기예요? 정착물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가시계 수목이라든가 판잣집,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 자체가 아니고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단어만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 개념에 따라서 법경기 모두 살펴본다.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 하죠. 자, 우선 복합 부동산이라는 단어와는 또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표현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동산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내용이 많은 게 요 정착물이에요. 부동산 개념 중에서도.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정착물 중에 우리 교재에서 기역, 니은하고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요. 임차인 정착물 해서 이렇게 여기 픽스처라고 써놓죠. 이 픽스처라고 써놓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에 붙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건물에 붙여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것이 임차인이 붙여놓은 거죠. 임차인이 붙여놓은 것은 뭐가 원칙이에요? 동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렇게 이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픽스처 얘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준부동산에서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것인데 이건 뭐 민법상 동산으로서 준부동산이 있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또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로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있고요. 무형의 재산인 어업권 이런 것도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맞죠? 자, 이런 놈들은 그런 준부동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준부동산이란 민법 이외의 법적인 개념으로서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또는 민법상 동산이 그 예가 되기도 하죠. 맞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협의의 부동산 맞고요.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해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4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5번에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 부가물을 말한다. 그렇죠?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 5번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그 순서대로 이제 대택부 이렇게 해서 대지, 택지, 부지 있죠. 그래서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택지하면 주상공이 다 나와야 돼요. 택지하면 주상공.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까지 합한 게 부지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같이 짝 찍는 거죠.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안 하고요. 용도지역 상호간 이렇게 표현하거나 용도지역 상호간 이렇게 하거나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이렇게 내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간 하면은 뭐고요? 후보지가 되고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이다 그러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요. 그 건물이 없는 땅에서 건물이 생기는 땅으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는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상태의 황무지 같은 이런 땅에서 개간이 돼서 농지, 전답으로 이렇게 논이나 밭으로 바뀌는 것도 그것도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죠. 후보지라고 할 때는. 근데 이행지는 뭐예요? 거기서 거기인 수준에서 바뀌는 거죠. 건물이 있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행지가 되는 것이고요. 농사 짓던 땅이 농사 짓던 땅으로 바뀌는 거. 이것도 다 거기서 거기죠.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또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필지, 획지죠.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필지는 법적 개념이니까 주로 권리를 나타냅니다.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니까 가치나 가격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지, 획지를 그렇게 구별하는데 이 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이 이상 획지. 이것은 이 필지 이상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경제적 가치가 똑같으니까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획지를 보는 거니까. 이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위에. 이럴 때는 일괄평가죠. 이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한 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될 때는
구분평가죠. 가치를 서로 달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를 서로 달리하니까 구분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은 한 번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거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지만 평가는 한 번 하는 거고요. 이건 물건은 한 개지만 두 번 이상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구분이 바로 필지, 획지죠. 다음에 이제 건부지와 나지가 있죠. 나지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 나지고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인데 이 나지는 지상에 그 건물이 없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이 그냥 등기부를 떼도 깨끗한 상태가 나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로 나누어서 갱지가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깨끗한 상태, 깨끗한 상태, 정리도 갱지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상태의 땅을 이제 갱지하는데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죠.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 그러면 돼, 안 돼요?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나지라고 할 때는 일본에서의 어떤 개념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갱지 개념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지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지상의 건물 상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건부 감가나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건부지죠.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고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그랬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건부지가 오히려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건부 감가, 건부 증가. 그래서 나지 평가액은 건부지 평가액은 나지 평가액을 상한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외적으로는 나지 평가액보다 건부지 평가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자, 나지 건부지. 다음에 맹지는 도로에 접한 게 없는 땅이고요. 자료형 토지, 이거는 이제 도로에 좁은 입구로 접한 토지. 다음에 빙지법지를 주로 비교를 하죠. 빙지는 바닷가를 말하죠. 이 바닷가에 측량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해안선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거리를 들어가서부터 측량을 하거든요. 그럼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그 부분, 요거 이제 바닷가 이렇게 하고요.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지는 경사진면의 비탈면, 그 법면에 해당하는 땅을 법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유자가 논유자로 했죠. 놀리는 땅. 휴한지, 쉬게 하는 땅.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 자, 그리고 포락지는 떨어질 낙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물의 침식작용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침식작용으로 무너져 내려서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떨어질 낙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지하고 공한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죠. 공지는 건폐율 등에 의한 적용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 비워준 토지가 공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지하면 이 소자가 힐소자거든요. 바탕 소자.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되기 이전 그 상태의 토지고 보통은 이제 1차 산업 용도로 활용되겠죠.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그리고 이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후 원망권 토지로서 인접한 농지, 임지와 단절기가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적법상의 토지 분류에서는 그 28개 지목 중에서 차장천원 요거를 더 주의를 하시라 그랬죠. 공시법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1차 과목 개론에서도 간혹 출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차장천원 이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가 약어이고요. 나머지는 첫 번째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유지가 있다 그랬죠. 유지는 물이 장기간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곳이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이 유지. 다음에 국어, 도랑이죠, 도랑.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공이 뭐예요, 공? 공 헷갈릴 수 있어요. 공이 헷갈리는 게 공장의 장하고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죠. 공은 공원이죠. 원은 유원지잖아요. 그러니까 차장천원을 잘 알고 있으면 공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차장천원을 잘 알고 있으면 공을 안 헷갈려요. 공, 유, 구 이런 것들.
산은 사적지죠. 사적지, 역사적, 유적지.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지 분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이게 건부지인가요? 뭔가 이게? 이거는 공지죠, 공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경제적 개념으로서 동일한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일단의 토지는 필지요, 획지요? 이거는 획지죠. 그 다음에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간에 했어요.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이거는 이행지가 되잖아요. 이행지. 그 다음에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룬 토지로서 법으로만 소유권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법치 맞고요. 택지는 토지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저지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맞는 걸 찾는 거죠. 4번을 찾는 거죠. 맞는 게 4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인데, 부동산 특성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파생현상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를 하시더라도 부동성하고 항상 부증성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부동성, 부증성이 출제될 가능성은 60%에서 65%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10년간 출제된 지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지문을 묻잖아요. 부동성도 묻고 부증성도 묻고 이렇게 묻는데, 그런 지문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 부동성 지문과 부증성 지문 두 가지가 65%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60에서 65%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더라도 부동성과 부증성의 발생 현상을 조금 더 주의하시고요. 이거는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3번에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1번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 결정 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경우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하게 한다. 맞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 배제하는 거는 아니죠. 국지화는 맞는데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자,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나라 없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하락할 수도 있다.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개 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 등을 개별하여 부동산 간의 개별 요인의 비교 작업이 필요하게 한다. 그렇죠.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고 비교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주는 특성이 되며 한정 가격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자, 요거 병합 분할 가능성은요, 그 위에 있는 보통 용도 다양성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용도 다양성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용도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한정 가격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앞토지 소유자와 뒷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병합을 하거나 할 때, 그래서 증분 가치가 발생할 때 한정 가격 그리고 기여의 원칙 이런 걸 함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이제 공간성에서는, 자, 이게 최근 10년간은 출제된 적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공간성입니다. 이 공간성이란 단어는 이 기술적 개념에서 나왔지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듯이 부동산 가격은 3천 공간 가격이 총합해서 공간을 복합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리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표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하거나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용수권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되겠죠. 용수권은 이제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죠. 그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유역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이제 기억에 있죠. 선용주의의 기억과 유역주의 기억. 유역주의 기억에 유역에 거주하는 자는 선후를 가리지 않고 타인의 이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선후를 가리지 않아요. 먼저 이용하느냐 나중에 이용 가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선용주의는 뭐를 따지는 거예요? 선후를 따지는 거죠. 유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먼저 이용한 자가 우선권이 있는 방식이 선용주의죠. 다음에 이제 지하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이 지하권에 포함돼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지하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권리가 포함되죠. 근데 미채굴 강물에 대한 권리는 공적 지하권에 포함되므로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는 않죠.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 그랬죠. 지하 매장 강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하수라든가 일정 범위까지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정권에서는 이제 구체적 기준은 없죠. 물론 지하권도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둘 다 구체적 기준은 없는데 그게 이제 사적 공정권, 공적 공정 이것도 나누어서 그 사적 공정권과 관련해서 TDR이라는 게 있죠. 개발권 양도제. 이거 개발권 양도제는 원래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은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지역지구제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TDR이에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죠. 어떤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이 안 되게 제한을 하고 이럴 때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어서 대신 이 TDR 개발권을 부여해서 그것이 양도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발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적 공정권 관련해서 TDR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표현 니은에 보시면은 보존 지역의 우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 시장기구를 통해 이게 키워드죠. 시장기구를 통해 우발 이익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발생하는 손실을 어쩌다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상한다 이런 의미죠. 그럼으로써 공사이익 조화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형평성 측면의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성 측면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게 개발 가능 지역에 과밀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리얼 같은 단점도 있어요.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에 의존해야 하며 규제가 강하게 유지되어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든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이든 모두가 규제가 강해야 돼요. 거기 이제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거고요. 다음에 5번의 수평공간 확대는 과도한 직지분리 현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으로 너무 펼쳐지니까 직지분리 현상을 처리할 수가 있죠.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자요 민법 212조 규정이죠. 정당한 이익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공간 활용 개념으로 관련 개념으로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개발권 양도제 구분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하공간 활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는 한계심도 구분지상권 등이죠. 구분지상권은 양쪽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로도 포함되고 아래도 포함되고 구분지상권은 양쪽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건 조심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 밑에 한계심도라는 개념이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은 한계심도가 제일 깊은 데가 40m, 제일 얕은 데가 20m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깊이를 정해놨다라고 하면 안 돼요. 법에는 구체적인 깊이가 없어요. 그 40m, 20m는 국민한테는 구속력이 없어요. 국민한테는 구속력이 없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40m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는 법원에서 결국 판단해요. 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깊이는 없어요. 법으로는 뭐라고만 돼 있어요? 정당한 이익 범위 내 이렇게만 돼 있어요. 법에서는.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4번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렇죠? 이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을 해야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그 소유권이 미친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미채굴된 강물은 지하권에 해당되지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맞죠? 이건 공적 지하권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영종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뒤에 두 가지는 들어가면 안 되죠. 개발권 이전 제도나 영종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 활용 방안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중공간 또는 공중공간은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 이제 수요 공급 개념, 그리고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수요 공급 변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각각이. 이 수요 공급 개념에서는 이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요거 구별하는 게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량 변수인지 저량 변수인지 구별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한 달에 얼마 이런 말을 했을 때 말이 되면은 유량이고 안 되면은 저량이라 그랬죠. 한 달에 세종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저량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달에 지출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말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란 얘기예요? 유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 그랬죠. 소득이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출 이렇게 양쪽 그 거울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들입니다. 근데 저량 개념의 대표적인 게 재고잖아, 재고. 재고가 대표적인데 있는 양이 재고죠. 있는 양. 그래서 그 재고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도 그렇고 또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량 개념인데, 자, 요거는 바로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쳐 양을 측정하는 유량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저량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 유량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주택 재고, 재고는 뭐예요? 저량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유량, 이건 유량이죠. 그 다음에 부채 잔금, 이건 저량이고요. 도시 인구 규모, 이거 저량이죠. 가계 자산, 저량이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이죠. 그럼 유량 자료를 묻고 있는 거니까 두 개죠. 두 개 해서 2번 하면 안 되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 일부러. 두 개 1번, 세 개 2번 이렇게 해놓은 게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실전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불과 한 1초, 2초면 돼요. 판단할 때, 넘어갈 때. 주의를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자꾸 이렇게 서두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두르다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자, 아무튼 정답은 두 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 공급량 변화, 수요 공급 변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러니까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은 이거는 수요량 변화죠. 수요량 변화.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변화, 이제 수요량 변화고요. 이거는 공급량 변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공급 결정 요인이고요. 이걸 일단 구별해야 돼요. 이쪽은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가격은 이쪽 저쪽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격이 변하면은 이쪽에서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요. 점의 이동. 이쪽에서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인데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잖아요. 나머지 것들이 한쪽은 이제 수요 변화, 한쪽은 공급 변화. 수요 변화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소득이 나오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뭐가 연상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정상제, 열등제가 이게 자동으로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상제는 같은 방향이고 열등제는 반대 방향인데 뒤에 가면은 소득 탄력성에서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소득 탄력성 음수가 돼요. 이게 이제 동시에 연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탄력성으로 출제되든 여기서 출제되든 틀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재 가격 변화해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거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봐야 되는 수요, 제한은 수요가 증가, 이거 대갑이라 그랬죠, 대갑이.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한다.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대갑이 보갑 아니죠. 근데 여기가 가격이 안 나오고 여기가 수요가 나올 때는 이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소득 얘기 안 나오잖아요. 관련재 가격 변화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실전에서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은 공급을 쓸 때는 여기 공급은 반대로 방향이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랬어요. 대신 이쪽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산, 요소 가격 또는 생산, 기술 수준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말들은 이쪽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결정 요인에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많이들 틀려요. 지금도 틀려, 지금도.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예상.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여기 이제 또는 기대라고도 합니다. 기대. 예상 또는 기대.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을 때에는 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걸 조심을 하시면, 여기서는 뭐 별로 틀릴 게 없어요. 수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다만 이제 이 수요량 변화에서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 효과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대체 효과에서는 대체재 가격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 대체 효과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 가격이 변하는데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재화 가격은 안 변하는데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재화 가격이 변해서 이 재화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줄죠. 이 수량이 줄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것에는 일부는 무슨 효과가 있고 소득 효과가 있고 일부는 대체 효과가 있다. 소득 효과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 변화 효과가 뭐예요? 그게 소득 효과고요. 대체 효과는 다른 재화 가격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사람들이 그 싼 가격 찾아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하던 소비하던 재화를 쓰지 않고 저쪽으로 가는 대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는 효과. 그래서 이거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이 표현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난이도는 높다 그랬죠. 난이도는 높고 지금까지 출제 빈도는 좀 적습니다. 3번 정도 언급됐는데 한 번도 정답 지문이 된 적은 없어요. 자, 아무튼 뭐 수량 변화, 수요 변화, 곰곰이 이 선의 이동이냐 점의 이동이 여기에서 그나마 하나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것만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자, 지금 보세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상승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은 대체 효과에 의해 다른 재화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변화 방향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나왔죠.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 나왔잖아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 보가 반이잖아요. 그 대상 부동산의 수요 변화 방향과 대상 부동산의 수요 변화 방향과 서로 반비례 맞죠? 이게 올라가면 이건 내려가고 이렇게 반비례한 게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공급 곡선상에서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시멘트 등 건축비 하락은 공급 곡선 자체를 우하향 이동시킨다. 자, 요거 우하향 이동, 우상향 이동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우하향 이동할 때 이때는 걱정거리 없다 그랬어요. 좌우만 보면 되니까. 우측은 뭐예요? 우측은 증가잖아요. 근데 여기 없이 그냥 하향 이동할 때 조심해야 되죠. 하향 이동할 때 수요의 경우는 하향 이동이 뭐예요? 수요의 경우에는 하향 이동이 감소해요.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하향 이동이 증가란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우를 써주면은 괜찮아요. 좌우를 써주면은 좌우만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증가란 얘기입니다. 맞죠?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요. 대체주택이나 대체재나 같은 말이죠.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내가 살펴보는 저 수요는 반대죠. 대수반이잖아요. 대수반. 자,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래야 되죠.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갑이 보가반 또는 대수반 이것만 틀리지 않으면 여기서는 틀릴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어떤 재화가 열등제래요. 열등제면은 반대죠. 반대. 이렇게. 그러면 소득 증가는 그 재수요를 감소시키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 및 균형의 이동입니다. 자, 이 균형의 결정 및 균형의 이동에서는 8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1, 2, 3, 4, 5, 6, 7, 8. 일단 균형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고요.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가격 이외에 공급 변화 또는 수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모두 몇 가지 경우 있었어요.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또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수요가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할 수 있는 이 8가지 경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8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변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는 이때는 공급은 이동이 없죠. 이때는 수요는 이동이 없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야 되는 거였죠. 기본적으로 균형량은 뭐 따라간다 그랬어요? 요 방향 따라간다 그랬어요. 균형량은. 그러니까 이때는 균형량 증가, 수요 감소, 균형 감소, 공급 증가, 균형량 증가, 공급 감소, 균형량 감소죠. 근데 균형 가격은 수요의 경우에는 다 모든 게 일치한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고요. 근데 여기서는 공급에서는 균형량까지는 일치하지만 균형 가격은 반대로 돌아간다 그랬죠. 공급이 감소해야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다 증가니까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이쪽이 더 큰지 저쪽이 더 큰지를 문제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는 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량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이쪽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쪽은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죠. 둘 다 가격 상승형이에요.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올라가요. 1번과 4번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바로 6번이에요. 1번과 4번이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2번과 3번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요.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는 균형량,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니까. 그다음 여기서는 둘 다 감소니까 균형량은 감소,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가 되죠. 어느 한쪽이 더 큰지를 알아야 알 수 있죠. 어느 한쪽이 더 크면 작은 쪽을 치우고 큰 쪽만 보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때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표 밑에 괄호 3번도 있기는 하죠. 표 밑에 괄호 3번은 탄력성과 관련이 되죠.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은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죠. 근데 어느 하나가 수직이라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죠. 이거를 이제 함께 생각해야 되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 자, 이렇게요. 다음에 7번을 이제 보십시오. 자, 7번을 보면 이제 여기서는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가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 되었어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까 1번과 4번이라고 그랬죠.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1번 또는 4번이죠. 맞나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 야, 가서 콜라나 사이다 사와라. 그러면은, 콜라 사갔어요. 심부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사이다 사갔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사이다와 콜라 다 사갔어요.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뭐예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지역 내 유입 인구가 증가해요. 수요 증가죠. 그럼 이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이거 수요 증가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공급 감소해도 가격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입니다. 대수 증가예요. 대수 증가 해놓고 대수 반이니까 내가 그린 수요는 감소잖아요. 요놈이 정답이죠. 맞나요? 대수 증가를 써놓으라고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대수 증가를 써놓고 대갑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외웠던 거는 대갑인데 대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대수 반이죠. 대수 반이니까 대수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그러면 감소. 요놈이 정답.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 하락 나왔네요. 자, 이거 연습하는 차원에서 보완제 가격 하락을 써놓고 보가 반이니까 내가 그리는 수요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8번은 그게 그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주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제는 아니죠.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탄력성 개념. 탄력성 개념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 그랬죠. 어떤 형태의 탄력성이든 다 그게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은 가격 변화에 따라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하면은 소득 변화에 따라서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고, 교차 탄력성 하면은 다른 자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를 할 거는, 거기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절대값이 빠져 있네요. 절대값을 씌워야 되네.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빠져 있어요. 예, 이건 절대값을 씌우는 걸 전제로 해서요. 왜 절대값을 씌운다 그랬어요? 항상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은 반대라 그랬어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은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시하는 거예요? 양수로 표시하는 거죠. 표시할 때만. 근데 밑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절대값이 없죠. 그 없는 이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요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대체제 가격, 이게 대가 비했잖아요. 이게 방향이라는 게 위로만 같은 방향이 아니라 아래로도 같은 방향이 나올 수 있죠. 위로 같은 방향이든 아래로 같은 방향이든 이 숫자는 분수꼴로 나타내면 뭐가 돼요?
양수가 나타나고요. 이건 반대로 나타나면은 음수가 되죠. 그래서 대체제 양수, 그다음에 보완제 음수,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소득 탄력성이 0.2다.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개념은 0.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라 그랬죠. 수량이 0.2배 변한다. 개념은 뭐의 0.2배? 소득의 0.2배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제, 열등제예요. 정상제. 제가 질문을 안 해도 스스로 정상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제예요? 이거는 제가 묻지 않아도 머릿속에 저거는 대체제인데 뭔 얘기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 녀석은 대체제구나 이렇게.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재화 가격의 개념상으로는 다른 재화 가격의 0.1배만큼 이 재화 수요량이 변한다 이 뜻이죠. 항상 수량 변화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여기를 마이너스로 출제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제, 보완제를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항상 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열등제, 보완제가.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렇게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개념 이 정도면 이제 됐고요. 물론 이제 소득 탄력성에 사치제, 필수제 요 구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자, 이 8번을 좀 보시고요. 8번처럼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의외로 이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A 재화 가격이 10% 상승하자 B 재화 수요량이 5% 증가했어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죠. 근데 A 재화, B 재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무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소득이 나오면은 소득 탄력성이지만 A 재화, B 재화 이건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 같은 방향 뭐예요? 대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 판매 수입, 탄력성 크기 결정형.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고 하겠습니다.